우리는 때때로 푸틴의 꿈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꽤 잘 짐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가장 원하는 것은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든 인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는 동상을 원하며 사람들이 러시아의 전성기, 차르나, 소련 지도자에게 하던 말투로 자신에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크게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이루는 열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한 일은 러시아를 침공 전보다 더 작게 만든 것뿐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패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푸틴의 집요한 야망에 의해 촉발된 무의미함으로의 추락입니다. 푸틴의 세계관은 그의 자아에 기반합니다. 푸틴에게 있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곧 러시아 전체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러시아가 되어야 할 모든 것의 대표라고 자리매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만 이해해도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행동이 대부분 설명됩니다.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 중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 세계의 시각에서 푸틴의 이름에 명예와 영광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함으로써 자신이 위대한 러시아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에 따라 러시아도 그의 업적으로 인해 더 크고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자아도취적이며 푸틴이 서방이 자신과 러시아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느껴온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나토의 확장을 주요 문제 중 하나로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나토를 두려워서가 아니라 10년 넘게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푸틴은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다고 믿지 않았으며 나토 확장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와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푸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서방이 커지고 러시아 영향력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푸틴은 그런 상황을 결코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위대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는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푸틴은 러시아인들이 100년 후 에도 옛 러시아 제국이나 소련의 영광을 되찾은 인물로 자신을 지목하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이런 유산을 남기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푸틴이 자신의 목에 감은 올가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절박한 영광 추구는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고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만들었으며 푸틴이 역사책에 남게 될 미래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던 이유는 아니죠. 이 전쟁이 러시아에 미친 지정학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푸틴의 목표인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패배가 러시아를 미국, 중국, 러시아 세 나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강국으로 만들고 부흥의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를 정복해 15조 달러에 달하는 광물 자원을 확보하고 나토와 접한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며 정복자로서의 위신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유럽의 작은 영토들을 차례로 손에 넣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대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세계적 강국으로 만드는 도화선만 점화했습니다. 푸틴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과는 동급이 아닌 중견국임이 드러났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군대가 침공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만큼 강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4년이 훨씬 넘는 전투가 이어진 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비교적 정체되어 있고, 러시아가 푸틴의 비전을 이루려면 아직도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80%를 더 점령해야 합니다. 드론 외교로 우크라이나는 자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약화시키고자 했던 나토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각 협상은 10년 동안 지속되며 자금과 석유 제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침공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발한 드론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푸틴이 약속한 것보다 늦게 오더라도 불가피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전쟁은 처음에는 수렁에 빠지더니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만들고 러시아를 지정학적 무대에서 약화시키는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제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합동훈련에서 종종 나토 동료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푸틴 침공 당시와 같은 안보 부담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국이자 기여자입니다. 푸틴과 그가 꿈꾸는 옛 러시아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재앙입니다.
러시아에 단순히 덧붙여질 존재에 불과할 것 같았던 한 나라가 러시아를 제자리에 멈추게 할 청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지정학적 영향력의 최정상으로 다시 끌어올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강국으로 만드는 지도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이뤄낸 것은 종이 호랑이로 드러난 군대의 굴욕과 러시아 영향력의 대규모 붕괴뿐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로 넘어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참담한 실패가 가져온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집니다. 한때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들마저 이제 푸틴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카카스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한때 러시아는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150년 동안 그랬고 푸틴 치하에서도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갈등을 조장하며 푸틴에게 유리한 쪽에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붕괴 중인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됐습니다. 이러한 전술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러시아 경찰이 2명의 아제르바이잔 시민을 단속 중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밝혀진 후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사건은 체포와 러시아의 스파이 활동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 12월 아제르바이잔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켜 38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러시아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 벌이는 분쟁에서는 여전히 아르메니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6월 8일 공식 발표됐습니다. 아르메니아의 현직 총리 니콜 파시니안은 재선에 성공했으며 푸틴이 지지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무역관계 단절 위협까지 포함된 러시아의 압박 캠페인을 극복했습니다. 한때 푸틴은 파시니안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 공급하는 가스는 1000세제곱미터당 177달러 50센트에 공급되지만 유럽 시장 가격은 600달러에 달합니다. 파시니안이 아르메니아의 EU 가입을 추진하면 가스 공급이 위협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등을 돌렸고 아르메니아는 수년째 서방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카카스 지역에 대대적인 재편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야 러시아가 평화유지군 역할을 하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영유권을 둘러싼 44일 전쟁을 끝냈습니다. 약 6년이 흐르고 참담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은 두 나라에서 영향력을 잃었고 두 나라 모두 러시아와 엮이길 원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푸틴이 러시아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더 끌수록 그는 러시아를 지정학적으로 점점 더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우크라이나의 부상과 러시아의 카프카스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우리는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만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러시아가 지역 강국으로서 쇠퇴하고 있다는 점은 카프카스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우리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전역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제방위안보센터에 따르면 몰도바, 조지아,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들은 푸틴처럼 업적에 집착하는 광인이 날뛰고 있을 때 러시아와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매우 분명한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처럼 유럽연합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는 러시아 영향권 국가들이 푸틴의 전쟁으로 서방에 더 깊이 끌려가는 사례입니다. 타지키스탄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려고 무기와 병력을 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무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강대국이어야 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에게 약속했던 보호를 철회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나라와 푸틴이 러시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화나게 하는 것도 푸틴에게 문제입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 제재 우회를 돕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입니다. 만약 국가들이 그 연합을 떠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 예상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대러시아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면 그 조각들은 다시 맞춰져서 세계 지정학적 무대에서 러시아에게는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보호에 대해 언급했죠? 시리아, 베네수엘라, 이란도 러시아 무기와 푸틴의 국가 이익 보호 약속으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들 국가 지도자들은 살해되거나 축출됐지만 러시아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영향력을 몸비친 이유가 의지 부족이든 오랜 전투로 힘이 없어진 것이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도와주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실제로는 보호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푸틴 집권 후 러시아의 국제 위신이 이렇게 낮았던 적은 없었고 이는 러시아를 더 왜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푸틴의 문제는 약해지는 지정학적 영향력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침공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통제해왔던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방군은 약 800만 명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영토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이른바 동맹국인 중국이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를 침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나라 사이에 명백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는 푸틴을 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중국은 그보다 더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침공한 이후로 중국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점점 키워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침공에 항의하며 러시아를 떠났을 때 중국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고 중국 이주 노동자들의 러시아 극동 유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시베리아의 특별 행정구와 첨단 경제 특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시베리아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서 위안화가 러시아 루블을 대체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이 대규모로 영토를 합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그럴 필요 없이 푸틴의 절박함을 이용해 러시아 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만족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실패 때문입니다. 푸틴은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에 집중하지만 이 작전은 4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어 결국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원유의 약 50%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면 푸틴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현재 처해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소련의 전성기 시절 러시아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그의 노력은 결국 러시아를 실제로도 지정학적으로도 더 작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소련 전성기 때 러시아는 자국 외 14개 공화국을 지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성과를 비교해 보십시오. 한때 소련의 곡창지대였던 우크라이나 자체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정학적 세력이 되었습니다. 카카스 지역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등을 돌리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영향력을 잃으면서 더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긴장이 있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상황을 뒤집을 가능성이라도 남기려면 러시아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극동의 러시아 영토에서조차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푸틴의 꿈이 무너진 탓에 러시아가 더 작아진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국민들의 삶이 철저히 망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평범한 러시아인의 삶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정부가 함께 돈을 대지 않는 새 제도를 만들어 연금 제도를 제멋대로 손보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기업 참여를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푸틴이 이런 경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첫 3달 동안에만 러시아의 중소기업 20만 개가 파산했습니다. 푸틴이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연금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발행 과정에서 러시아의 공공 및 사회 서비스가 푸틴의 자금 조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혼란의 예로는 2026년에 모스크바가 공공부문에서 10만 5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감원할 계획이라는 4월 발표가 있습니다. 이는 2025년에 러시아가 같은 부문에서 3만 2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데 이어지는 조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자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며 해고된 많은 근로자들이 절박함에 못 이겨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예로는 6월 24일에 밝혀진 러시아가 2026년 연방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을 1억 4,200만 달러 이상 삭감할 계획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거의 2억 6천만 달러가 추가로 삭감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건설되거나 현대화될 예정이었던 고속도로 2,000km가 그냥 사라진 셈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러시아의 생계비가 급등했습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는 6월 29일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러시아인의 81%가 식비를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4%는 식비를 아끼고 있고 47%는
실제 소득이 정체되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식품 구매와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연료 위기와 수입품 부족을 일으켜 수급 문제를 만들고 그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러시아 인플레이션은 5.3%입니다.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14.25%입니다. 둘 다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2026년 초에 비해선 더 나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플레이션율은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유로뉴스는 스웨덴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푸틴의 전쟁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숨기기 위해 경제 데이터를 조작해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은 5%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5%에 더 가깝고 이는 러시아의 기준금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예전처럼 물건을 살 여유도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신을 위대한 러시아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그의 필사적인 시도가 오히려 러시아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러시아 군대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든 올해가 가기 전에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굳건한 요새 방어선에 부딪혀왔지만 어떻게든 앞으로 6개월 안에 승리를 거두겠다는 작전입니다. 적어도 그때쯤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느 정도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그는 힘의 우위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이 함락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러시아는 무언가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이 도박은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크라이나가 2027년과 그 이후에도 돈바스를 방어하면 러시아에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마지막 희망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걸 제대로 해냈죠. 하지만 그는 러시아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든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끝내지 못한 전쟁을 시작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를 파산시키고 국민 삶을 수십 년 전으로 돌려놨으며 지역, 세계 영향력을 잃고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다 극동지역도 내줄 뻔한 인물로 남을 것입니다. 푸틴의 꿈은 끝났습니다. 또한 그가 죽기 전까지는 러시아에 회복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14년부터 점령해온 우크라이나 영토를 실제로 잃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푸틴의 자랑스러운 정복지였던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 의해 점차 고립되고 있으며 이제는 푸틴의 모든 실패를 상징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훌륭합니다.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영상 시청 시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실패한 지도자 푸틴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